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닷새 동안의 여름 휴가를 끝내고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오후에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큰 이변은 없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무회의 결정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명단을 확정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이 사면 8.15 특사에 대해서는 명단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들어가느냐, 정치인의 사면이 필요한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한 것이고요. 이 과정들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얼마만큼 행사하실 것인가. 특히 이번에 8.15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특사를 하는 것이라서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양한 종교계, 시민사회계, 또 정치권에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한 4분 정도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을 추천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른바 마음의 빚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빚.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민주당의 최근 중요한 선거가 바로 지난 대선, 그리고 앞서는 그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국민의당 트라우마가 있어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대거 의석수를 뺏겼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지민비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오로지 비례대표 후보에만 집중을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독자적인 과반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는 반면에, 또 동시에 지난 대선 당시였죠.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조국혁신당이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실은 나름대로 제3당 정도 되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후보를 냈다면 또 과거에 같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과거에 상당히 많은 득표율을 가져간 사례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심상정 후보에게 득표율이 많이 뺏겨서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를 조국혁신당이 내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매우 큰 도움을 줬다. 이런 평가를 한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음의 빚, 어떤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정치적인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명단에서 빠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사면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사 특사일 뿐입니다. 정권 초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속된 말로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주는 건 내로남불 시즌2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범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사면이 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형기를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다 이런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20%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특히 2023년도에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3개월 만에 사면을 시켰고 그리고 그해 10월 달, 2달 뒤에 있었던 10월 달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줬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빠른 사면이다. 형기의 절반도 못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청구서다, 빚을 갚는 보훈 사면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면은 그냥 국민 통합 측면에서 그 사면의 의미를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여러 언론의 분석에서는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종적인 결심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가를 한 이후에 그 모든 평가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며칠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빚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제 지난 얘기고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될 경우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이 되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되려 지방선거에서 이 경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범여권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신이 누구냐. 네. 전 정청래 대표를 꼽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명심,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의중은 찬대파에 있었죠. 네.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명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식하는 압승을 거두게 되면요. 정청래 대표 체제가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측근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당한 승리가 결국은 정무적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약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뭐 매기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가 혼자 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뭔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로써 조국 대표도 나쁘지 않겠다. 어허. 저는 그런 정치적 판단 하에 이번 사면도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결국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대권 행보에 어느 정도로 견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매우 효과적인 그런 말이 아닐까 아하.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네네네네. 싶은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그 간극이 있는 것처럼 뭐 소위 이관계 같은 역할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번 그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가장 결정적인 1등 공신의 역할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일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로 자당의 정치인들을 추천한 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인 사면이 거론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부분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면은 정치적 빚이라고 친다고 쳐요. 하지만 진짜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혁신당이 활약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윤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상상력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아니면 양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도 그 얼마든지 이 상상력의 그림 속에서는 네. 가능한 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도 아까 본인의 생각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도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로 할 경우 정치적인 역풍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요.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60%를 유지하고 있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혹시 변화가 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왕 사면해 줄 거면 연말이 아닌 지지율이 높은 지금 해주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또 나오더군요. 그래도 지지율이 출렁이긴 할 겁니다. 아마 중도층의 기억 속에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진짜 그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어떤 이중성과 또 도덕적 불감증의 민낯이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던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이 두 가지를 꼽거든요. 그만큼 여파가 있는 사건인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0%대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첫째,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달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치 특성상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지지율에 보통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 좋은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사실은 60%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다면 지지율 하락을 일단 감수하고 다시 외교적 성과로 이거를 메우자. 아마 이런 계산이 내부적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